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15cm 이상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도 최대 10cm의 눈이 예보돼 내일 오전 출근 대란이 우려됩니다. 강원 지역 낚시터에 빙어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코로나 방역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발 오지 말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개인에게 백신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종류별로 다른 것으로 알려진 예방 효과 때문입니다. 경기도민 전체 1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히려던 이재명 지사가 내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취소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산모가 체포됐습니다. 한파 속에 버려진 아기는 꽁꽁언 알몸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남쪽 제주도가 이렇게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오늘 밤부터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올 들어서 2번이나 큰 눈이 왔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최대 10cm, 특히 새벽 시간에 집중해서 쏟아진다니까요. 제설 작업을 한다고 해도 내일 출근길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이현용 기자입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두꺼운 눈구름대가 중부지방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부, 경북, 경남 서부 내륙지방에 3에서 10cm의 눈을 예보했습니다. 강원 영서지방엔 최대 15cm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상 평소보다 따뜻한 서풍이 불게 됐는데 한반도 상공의 찬 공기와 만나 눈구름이 크게 발달한 겁니다. 눈구름은 오늘 밤부터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동,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도 인접한 지역의 적설량 편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엔 지난 6일과 12일 때보다 적설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새벽 시간 눈이 집중돼 빙판길과 함께 강풍까지 불어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이 수도권과 충청도 지방 그리고 이 강원도 쪽을 중심으로는 그 지난번보다는 더욱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기준 서울과 경기 과천, 의정부 등에 내일 아침 기준 충청, 경북, 대전, 세종 등지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 이달 들어 2차례 강한 눈에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은 서울시는 오늘 정오에 제설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사진곳이 많은 서울 삼청동인데요. 서울시는 구별로 제설 차량을 동원해 염화칼슘을 미리 살포하며 큰 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출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의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9시 30분까지 30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얼음 낚시터가 축제장처럼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제발 오지 말아달라는데도 방문객들이 몰렸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얼음 낚시로 유명한 춘천의 한 마을. 진입로부터 얼음 낚시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차량들이 멈춰섭니다. 낚시를 즐기려는 방문객 차량이 몰려 정체가 빚어진 겁니다.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 2차선 도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한쪽은 다닐 수 있게 차량 좀 이동해주세요. 꽁꽁 얼어버린 호수는 낚시객과 텐트가 점령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썰매를 타는가 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들 있는데 마스크를 좀 쓰면서.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동네 한 명이 걸리면 전수검사 다 받아야 하고 그 엄마는 누가 들어요? 아예 마음 비우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제재에 나선 마을도 있습니다. 빙어잡이 낚시꾼이 몰려들자 마을 주민들은 낚시터 진입로에 이렇게 제발 오지 말아달라는 현수막까지 걸어놨는데요. 낚시꾼들이 주차장으로 쓰던 땅도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용자들이 많이 경에 와가지고 전염이나 된다 그러면 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도 이거를 위해서 굉장한 힘을 많이 들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낚시터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낚시를 막을 근거가 없어 방역수칙에 어긋나면 지켜달라고 말하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 못하게는 제재할 수 있는 법망이 지금 없어요. 관련부처하고 협의해갖고 방향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달 말까지 연장된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여기는 부산에 있는 한 대형 교회고요. 오늘 모습입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잔디밭에 모였죠. 무슨 사정인지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예배가 한창입니다. 잔디밭에 놓인 간이의자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200여 명의 교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영화의 찬바람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엄시댐이나 백화점이나 아울렛이나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고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입니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면 예배를 강행해온 부산 세계로 교회입니다. 앞서 부산시는 이 교회를 7차례나 고발했고 시설 폐쇄 명령도 내렸지만 이번에도 대면 예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또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그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지만 이 교회는 사정이 다릅니다. 방역수칙을 여러 번 어겨 이미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앞으로도 대면 예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회 입구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가 현행 비대면 예배 원칙과 50인 이상 야외 모임 금지 규정을 모두 어겼다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헬스장, 노래방은 한 달 넘게 닫은 문을 드디어 내일부터 엽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이 역시 희망 고문 아닐까 점주들 한숨이 여전히 깊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그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운동기구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구석구석 윤활제도 발라줍니다. 회원들의 손이 닿을 만한 곳은 꼼꼼히 소독제도 뿌립니다. 40일 넘게 문을 닫았던 헬스장이 정부의 집합금지 완화 조치에 따라 내일부터 회원을 맞을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입장 인원이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되고 샤워실 이용도 금지되기 때문에 업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출근하시기 전에 오셔서 운동하시고 샤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노래방도 내일부터 손님을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다만 저녁 식사 뒤 손님이 몰리는 업종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밤 9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이 아쉽기만 합니다. 8시 반, 9시 그때가 딱 오는 시간인데 문을 닫고 그 시간에 우린 가야 돼요. 고객분들한테 죄인 아닌 죄인이 돼 있는 거예요. 영업을 재개해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며 문을 여는 걸 유보하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열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영업할 바에야 전기세도 나오지 않고 하니 어차피 마이너스니 집에 있겠다. 이번에도 집합금지가 유지된 유흥업소 업주들은 정부 조치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희생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왜 어디는 열어주고 어디는 안 열어주고. 유흥업소 업주들은 내일부터 간판불을 켜놓는 방식으로 집단 반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백신 접종을 하죠. 화이자는 3분기에 들여온다고 하는데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고령자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백신은 위험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29명이 숨졌습니다. 4만 2천여 명 접종자 중에서 사망률은 0.069% 수준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중 13명은 백신 접종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양원에 입원한 80세 이상 고령자들로 메스꺼움과 구토, 발열 등의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당국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작용도 취약층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령층과 말기 환자의 접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화이자는 노르웨이 당국과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지금까지의 백신 부작용 건수는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호주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And requested that they seek additional information both from the company but also from the Norwegian medical regulator. 전문가들은 100% 안전한 백신은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백신 접종이 최선이라고 강조합니다. 노르웨이의 결과들을 좀 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접종의 이득이 접종에 따르는 위해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고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16일 만에 뇌출혈로 숨진 미국 50대 의사에 대해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접종 후 이틀 만에 사망한 포르투갈 40대 간호사의 경우엔 백신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음 달 고령층부터 접종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상시험 결과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거면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정부의 우선 접종 대상에는 대표적으로 노령층과 의료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 도입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다음 달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 문제는 예방 효과입니다. 각각 95%, 94.5%인 화이자, 모더나와는 달리 아스트라제네카는 평균 예방 효과가 70%에 불과한 데다 그중 효과가 90%로 나타난 임상 대상군은 55세 미만으로 고령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한테 데이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되고 어르신들이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하는 경우가 많죠. 국민들도 당장의 접종에는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아직은 먼저 맞기는 싫어요. 현재로서는 신뢰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부작용이 첫째죠. 그것이 안정감이 있다 하면은 맞지만 백신은 맞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더욱 버텨나가면서 실제 한 설문조사에선 백신을 지켜보다 맞겠다는 국민이 67.7%로 빨리 맞겠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개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정부 방침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지만 영국과 미국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 사례를 바탕으로 백신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절차 논란은 부차적이다. 법무부가 선을 그었죠.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2013년 황교안 전 장관이 역시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사례를 근거로 댔습니다. 그런데요, 이 근거가 핵심을 물타기 할 뿐 아니라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요청 서류가 조작돼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이 커지자 어제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며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 금지할 권한이 있고 수사기관 요청 없이 출국 금지한 전례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부 입장이 나온 지 4시간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 전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SNS에 전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황교안 장관은 2013년 장관 직권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적은 겁니다. 추 장관이 이름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2013년이라는 시기와 직함을 명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특정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김 전 차관 출국 금지는 조작한 서류로 출국 금지를 위법하게 요청했다는 의혹이 핵심인데 추 장관은 조작의 위법성에 대한 해명보다는 과거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무상 기밀 누설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의 출국 금지 여부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인데 추 장관이 장관 권한으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서 추측 가능한 수준으로 알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일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다가 하루 전인 오늘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체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내일 열기로 했다가 전격 취소했습니다. 내일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겹치는 데다 경기도의 독자적 보편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실제로 이 지사 측에 당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비공개 회의에서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오는 데 대한 입장도 조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의 재난지원금 정책 관련 당내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지사의 보편 지급 주장을 두고 이견이 노출돼 왔습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 정책이 의도와는 다르게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와서 코로나 대응에서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위기 대응에서는 경쟁보다 단합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당 지도부가 공식 입장을 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자,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10년 전 시장직에서 자진 사퇴했지만 이것도 속죄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안철수 대표가 입당하면 출마 안 한다던 조건부 불출마도 덩달아서 없던 얘기가 됐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장 공백을 채울 시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빈사 상태의 서울과 서울시민은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연습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연계해 서울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데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 사퇴로 서울시민 여러분과 우리 당에 큰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맞는지 오랜 시간 자책감에 개인적 고뇌도 컸습니다. 열흘 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입당하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안 대표와의 논의가 진전이 없자 출마를 강행한 겁니다. 독자 행보에 나선 안철수 대표는 정책 경쟁을 하자며 오 전 시장의 출마를 환영했습니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야권이 꼭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데 함께 하는 동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재개발구역을 방문해 도시 재생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 전 시장의 시정 경험론을 반박했습니다. 10년 동안 서울은 많이 변했는데요. 저는 서울이 대권의 디딤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최저금리로 1인당 최대 5천만 원을 대출해주는 숨통 트임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면요. 자, 물러선 듯 아닌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입니다. 네, 설 전에 경기도민들한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취소를 했잖아요. 네. 이걸 이 지사가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물러섰다기보다는 네.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데 이게 온전히 주목받을 수 있게 하고 이 지사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 지사로서도 손해볼 건 없는데요. 이미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건 충분히 홍보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 측은 기자회견을 안 해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공론화된 만큼 효과는 얻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뉴스에서 다루면서 다시 인구의 회자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한테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지사 얘기에 반대하는 걸까요? 현재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 경기도에서 전 도민 재난소득 이슈에 묻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경기 부양보다는 방역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움직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또 경기도만 재난소득을 지급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데요.
하지만 이 지사 측은 네. 설 전에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예정대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이 지사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오기 때문에 당과 어떤 이 지사 측의 신경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박영선 장관 얘기인데요.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얘기가 나와요. 박영선 장관이 주변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결심이 섰다. 10년 전보다 더 절실해지고 예. 절박해졌다고 한 겁니다. 본선에 나온 건 아니지만 벌써 세 번째 도전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2011년부터 2차례 도전했는데요. 박원순 전 시장에게 패배했었죠. 박영선이 해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강단 있는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자, 박 장관 출마 임박했다고 봐도 될까요? 출마 설은 나오는데 정작 출마 선언을 하지 않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출마한다 안 한다라는 기사로만 한 달 보름 이상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 썩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결심을 하셨다고 하면 조속히 출마 의사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직 장관이라 정치적 행보가 자유로울 수 없죠. 예. 그렇다고 후임이 없이 사표부터 내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진중권 전 교수와 나경원 전 의원의 네. 모습인데 네 편, 내 편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사진을 찍었네요.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진 전 교수 집을 찾았고 거기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나 전 의원은 과거 자신이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진 전 교수가 편을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진 전 교수가 원래는 야당에 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뭐 긍정적인 적극적인 대안은 안 보이고 그냥 색깔론밖에 안 들리거든요. 예컨대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보면은 하지만 조국 사태로 진 전 교수가 여권에 등을 돌렸죠. 이후 여권에서 나 전 의원이 공격을 받을 땐 진 전 교수가 민주당 사람들 나경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살았다. 나경원은 탈탈 털어도 안 나오네. 이렇게 엄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열왕야락은 5월 경주로 정해봤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죠.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 갓난아기가 건물 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탯줄도 떼지 못한 정말로 갓난아기였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빌라 단지에서 갓난아기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낮 1시쯤입니다. 숨진 신생아는 빌라 건물 사이 좁은 통로에서 발견됐습니다. 아기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시신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건물 사이에 웅크린 채로 있었고요. 아기 근처에 수술하고 태반이 좀 남아있는 상태로. 발견 당시 인근 기상청 관측 장비에서 측정된 기온은 영하 3.6도였고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아기를 발견하고 약 2시간 뒤 빌라 주변에서 친모인 20대 여성을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한테 얘기만 들으니까 위에서 이제 아기를 던졌는데 3시간 정도 있다가 자기 차량 같은 데서 이제 아기 데리러 왔었고.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자신의 집 창밖으로 아기를 던졌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아이를 화장실에서 출산한 이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현재 이 여성은 출산의 여파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들은 여성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검찰과 신병 처리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아기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네, 지난 한 주 21년 전에 있었던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다방 배달 일을 하던 15살 소년이 경찰의 폭행과 협박 끝에 허위 자백을 했고요. 무려 10년 옥살이를 했는데요. 자, 2016년 재심으로 무죄를 받고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온 박준영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재심 사건에서 자주 뵙습니다. 예, 예. 예. 지난 13일에 국가가 피해자 최 모 씨와 가족한테 배상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최 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점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기쁨이나 슬픔 이런 인간의 감정, 이런 감정을 이 최 군이 살면서 보통 사람처럼 얼마나 표현하고 살았을까? 예.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15살에 교도소에 들어갔고 10년을 복역했는데 이런 감정을 드러내놓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막 기쁨을 드러내놓고 표하진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그냥 들떠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 그런 정도였습니다. 사춘기를 감옥에서 고스란히 보냈기 때문에 지금 판결을 보면요. 전체 배상액 16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사건에 관련된 경찰 검사한테 물리게 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공무집행을 한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그 공무집행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네. 그리고 또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사례가 거의 드물었거든요. 검사의 직접 책임은 거의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첫 사례다. 예. 이 사건에서 경찰과 검사의 그 불법의 정도가 너무나 중했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책임을 직접 물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예, 예. 결국 초기 수사 때도 강압 수사를 한 거고 3년 만에 진범이 나왔을 때도 검찰이 불기소를 했거든요. 예, 예. 이거는 수사기관이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덮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자, 2016년에 재심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진범이 체포됐고 이제 배상까지 받은 건데 어떻습니까? 담당했던 경찰 검사들이 어떻게 사과를 좀 개인적으로라도 했는지. 이 사람들도 본인들의 책임, 잘못을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 그 잘못을 인정했을 때 가해지는 비난, 그리고 또 그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이 네. 부담되고 두려웠을 겁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항소를 할 겁니다.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15살 소년의 10년이 예, 예. 감옥에서 이제 지나가 버린 건데요. 예, 예. 미안한, 말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재판에 나온 분도 없습니까? 재심 재판 과정에서 네. 경찰 2명이 증인으로 나왔죠. 증인으로. 예.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증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살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자살한 경찰은 막내 경찰이었고, 네. 그 막내 경찰이 법정에서 그 최 군을 여관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일부 책임도 인정했거든요. 근데 그 자살 이후에 제가 받았던 충격도 상당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로. 네, 극단적 선택을 한 어떤 원인과 배경에는 저의 재심 법정에서의 어떤 추궁과 그 추궁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이 한 몫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했던 결과는 의도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닌데 그래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과했냐 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막내 경찰의 경우에는 정말 운명적인 상황에서 본인도 그 상사의 어떤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 힘들게 한 어떤 그를 힘들게 한 어떤 비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피해자를 알아오신 게 이제 10년 정도 됐거든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였던가요? 첫 만남에서 있었던 일이 자주 기억나요. 전주 버스터미널 근처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만났고요. 그때 재심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이 가능한 사건이다라고 설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시큰둥했어요. 예. 믿지 못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믿음이 없어진. 예. 네. 네, 저희가 오늘 모신 게 억울한 사건의 피해자가 평범한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촌 오거리 사건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드디어 취임식을 치르는데요. 미국 전역이 벌써부터 비상입니다. 철조망에 가림막에 폭발물을 설치할까 위험하다며 우체통까지 치웠습니다.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준비에 한창인 미 연방의회 의사당. 근처를 지나는 차량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일일이 검문합니다. 그런데 의사당 북쪽을 지나가려던 수상한 트럭 한 대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He's from Virginia, and police say they also found a gun, a 9mm Glock inside his pickup truck, and also 500 rounds of ammunition. 워싱턴 DC에 접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풀려난 이 남성은 자신이 사설 경비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의회 의사당 일대는 레드존으로 지정됐습니다. 레드존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은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고 그 바깥은 그린존으로 설정됐습니다. 이 용어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도입된 개념으로 지금이 전시 상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취임식 날 투입될 주 방위군은 25,000명으로 주한미군 전체 병력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Usually this is open, tens of thousands of people, and we get to see the new president be inaugurated, but we can't do that this year because of the violence that we saw last week. 긴장감은 워싱턴을 넘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취임식 날까지 50개 주 전역의 의사당을 중심으로 무장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미시건주 의사당은 사람 키만한 철조망을 둘렀고 위스콘신주는 저층부 창문마다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의사당 주변 울타리는 물론 경찰과 군인도 배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거리 곳곳 우체통까지 없앴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QAnon, 미국 의사당 난입을 주도한 단체로 각종 음모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음모라는 게 불신을 먹고 자라죠. 신뢰를 잃은 사회가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을지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계를 보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두 갈래 속불이 달린 모자를 쓰고 얼굴에 페인트를 칠한 제이콥 챈슬리. 희만한 창에 달린 성조기를 들고 시위대 사이를 휘저으며 소리칩니다. 해군 출신인 챈슬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봉하는 극우단체 QAnon의 회원입니다. Q movement is not just local to the United States, it is all over the globe because what it deals with is corruption at the highest levels of government.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악의 참사를 주도한 4인방 중 한 명은 체포됐지만 이 단체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하이힐을 신은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진 이 여성.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조지아주 연방 하원에 당선된 마조리 테일러 그린입니다. 그린 역시 열혈 QAnon 신봉자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Democrats fight for their socialist agenda every single day. QAnon은 2017년 말 극우 온라인 사이트에서 Q라는 인물이 퍼뜨린 음모론에서 시작됐습니다. 소아 성애자와 사탄 숭배자 등으로 구성된 비밀 조직 딥스테이트가 나라를 통제하고 있고 이를 구원하려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겁니다. It's their belief system that the government is run by Satanist pedophiles. That is what's dangerous in the long run. 이들은 코로나19 조작설과 마스크 백신 무용론을 퍼뜨립니다. She believes that Bill Gates created
the COVID pandemic and also created the upcoming vaccine, which is going to contain microchips to track. 미국인 5명 중 2명이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믿는다고 답할 정도로 QAnon의 허황된 주장은 널리 퍼졌습니다. QAnon은 유럽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독일 베를린에서 4만 명 가까이 모인 노마스크 시위가 있었는데 이를 주도한 세력이 QAnon을 받아들인 극우파라는 겁니다. With the coronavirus pandemic, people are spending a lot more time online, huge amount of uncertainty and fear, QAnon narratives to reach into places that we might not have expected. 미 연방수사국 FBI는 QAnon을 미국의 잠재적 위협이라고 평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들을 이용했습니다. Is that supposed to be a bad thing or a good thing? And we are actually. We're saving the world from a radical left philosophy that will destroy this country. 트럼프의 보호와 방조 속에 음모론은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It might be because Q has grown too big to tame. This level of influence isn't going to disappear at noon on January 20th.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29%로 떨어졌지만 그 29%가 미국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박수유입니다. 공매도,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기대를 해서 비싸게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일종의 투자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공매도가 몰리면 주가가 쭉 빠지는 일이 종종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거라는 인식도 강합니다. 2달 뒤면 공매도 재개할지 말지 결정되는데 금융 선진국에서는 공매도가 왜 활발한지 또 우리와는 무엇이 다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그린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자 월가의 괴짜 투자자로 불리는 마이클 버리. 최근 전기차 기업 테슬라에 공매도하겠다며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주가가 거품이라고 보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공매도 과정에서 기업이 주주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스타벅스라 불렸던 루이싱 커피는 공매도 세력이 제기한 회계 부정이 사실로 드러났고 20년 전 미국 에너지 회사 엔론은 장부를 조작해 실적을 부풀리다 공매독의 큰 손에게 덜미가 잡혀 파산했습니다. I looked at their filings, and the first thing I noticed was number one, all the executives were leaving. A huge number of senior executives had begun to depart in 99 and 2000. 하지만 국내 증시에선 99.9%가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일정 지분 이상이면 실제 공매도 주체가 누군지 공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가 되는 증권사 이름만 공개가 되거든요. 불법이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400억 원대 불법 공매도가 들통난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엔 75억 원의 과태료가 전부였습니다.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엔 1년 이상의 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까지 벌금을 내도록 처벌이 강화되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0.1%에 불과한 개인의 공매도를 확대하기 위해 공매도가 가능한 주식과 증권사를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부산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선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폭발하거나 기름이 새진 않았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유조선에서 불꽃이 보입니다. 매캐한 연기 사이로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으려 바삐 움직입니다. 해경대원들은 부상당한 유조선 선원들을 들것에 실어 구조정으로 옮깁니다. 부산 남해항에 정박 중이던 1600톤급 유조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 불길은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오전 8시 반쯤 잡혔지만 선박 내부의 좁은 통로 구조 때문에 진화 작업에 애를 먹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6명 중 미얀마 국적의 37살 선원이 숨을 거뒀고 60대 한국인 기관장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해양경찰관 3명도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화재가 난 유조선은 화물용 기름 탱크가 비어있는 상태였고 35km 정도의 자체 연료만 남아 있었습니다.
해경은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물로 있던 기름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연료유로 쓸 기름, 그게 조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해경은 유조선 뒤쪽 기관실 근처에서 처음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서해상의 눈구름대가 서풍을 타고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밤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으로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장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을 살펴보면 내일 오후까지 영서 중남부에는 15cm 이상, 발목이 푹푹 빠질 정도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충청 이남에도 3에서 10cm 정도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에는 3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모레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